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작부 조한무입니다. 네, 오늘은 옆자리가 좀 썰렁해요. 우리 공공 선배가 개인 사정으로 좀 불참을 하게 돼서 우리끼리 방송을 오늘 진행해야 되는데 다들 각오되셨죠?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끝났어요. 센 건가요? 어디 갑자기 도망간 건가요? 도망은 아니고 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네네.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을 하시게 돼서 지금 이거 나가도 괜찮겠어? 공공 선배한테 괜찮겠어요? 오늘 거의 역대급 짧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막 30분 컷 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아니, 공범 선배가 늘 그 발제자와 발제자의 내용과 어떤 보시는 분들의 이해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계속 하셨는데 네네. 지금 그게 없이 매우 힘든 주제를 지금 우리가 진행해야 돼서 그쵸. 부담이 큽니다. 주제가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한테는. 하필 또 우리 지금 다 몰라. 지금 조한무 기자의 순서인데 거의 조한무 반도체야. 기자가 일타 강사처럼 지금 쭉 그냥 달려주셔야 돼요. 이 반도체가 뭐야? 이거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뭐예요? 뭘 하자 이 얘기부터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다면 안드로메다로 가니까. 그래요? 네. 일단 제목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무려 고꾸라진 삼성 반도체 정부 지원으로 일어설까? 이런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조한무 기자가 시작을 해주신다고 해요. 이게 정부가 이제 삼성전자를 살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 상황이 안 좋다. 그럼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요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 한 거는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어요.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 4조 6천억 원. 한 분기에. 매출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고꾸라졌는데도 엄청난데?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비하면 이제 반토막 난 거고. 그래요? 시장 전망치가 6조 2천억 원이었으니까 한참 못 미친 거죠. 기대치에 완전 못 미치는. 이게 이제 잠정 실적이니까 네네. 이제 그 삼성전자 보도자료에 이제 분야별로 사업부별로 얼마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증권가들이 다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보면은 반도체 영업이익이 5천억 원밖에 안 되더라. 전년 동기 6조 3천억 원이었는데 진짜? 90% 이상 줄었다. 너무 심하네. 반도체가.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는 게 많잖아요. 네네네.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하고, 하다못해 하만 가지고 이제 전장 작업도 하고 자동차 작업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보니까 이제 크게 그 영업 실적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그 삼성전자가 2분기 망했다. 요거의 원인은 반도체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줄었네. 그러니까 92% 너무 쇼킹하다. 보통 그 보도자료 내면 네네. 그냥 잠정 실적해놓고 몇 줄 쓰고 끝나는데 그 이번에는 설명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봤을 때도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를 좀 만들어놨는데 안 팔렸다. 그래서 그거를 재고가 이제 쌓여 있는 거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다. 이게 나중 안 팔릴 수도 있고 팔리더라도 나중에 팔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이후에 최신 제품들이 나왔을 때 뒤집어 팔리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회계적으로 그냥 손실 처리를 해버렸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그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그리고 적자 그 손실 처리한 게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증권가가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재고를 이제 떨어냈다 이런 거죠. 이게 유통기한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이후에 미래에 안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건 거죠. 일단 거래처를 상정을 해놓고 만들었는데 그쪽에 제때 팔지를 못했고 이게 향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이제 구형 제품이 돼버리니까 그쵸. 제값은 힘들어지는 거죠. 오. 손실 처리 비용이 1조 5천억이면은
영업이익 4조 6천억 더하면은 시장 전망치 6조 2천억이랑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큰 거고 반도체 기존에 하던 것도 뭐 조금 업황이 아주 좋지는 않아서 좀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한데 크리티컬하게 작용한 거는 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안에서는 진짜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이 반도체를 우리가 뭐 대충만 알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 반도체 뭐 어디 뭐 컴퓨터랑 뭐 핸드폰 뭐 이런데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반도체가 종류도 엄청 많다면서요. 네. 뭐 그게 뭐 혜령 선배 알고 계신 게 다긴 한데. 아 그래요? 나 다 아는 거야?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아 네네. 그러니까 크게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요. 근데 메모리가 뭡니까? 정우 선배. 저장 장치죠. 기억이잖아요. 기억. 기억장. 기억. 잘해. 기억. 네. 기억을 하는 거니까 이제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데이터를 네. 기억, 저장해 놓는 것이다. 저장도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이 저장 쪽이라기보다는 연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아하. calculation. 뭐지? 알겠지. 계산? 지금? 계산. 연산. 네네네. 의욕은 좋았어요. 이거를 조금 거칠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약간 표준화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거 저기에 들어간 게 다 비슷해서 그거를 보통 한 기업이 설계를 하고 그 대량 생산을 해요. 설계하는 업체가 생산도 같이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 얘네들이 이제 메모리 설계하고 생산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연산하는 거 그거는 약간 특화된 제품이에요. 제품마다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필요로 하는 게 다 다르다.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설계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는 거 설계만 하는 게 이제 팹리스, 팹이 없다, 공장 없다, 엔비디아 같은 애들 설계만 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한테 설계도 주고 내가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애플도 핸드폰에 그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 애플이 공장 갖고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도 갖고 갖다 주면 뭐 삼성, TSMC 이런 업체들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을 해놓고 영업을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애초에 이제 생산하기 전에 그 목적에 따라서 주문이 오면은 그렇죠. 그때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이제 다 합니다. 전부 다? 다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요 반도체 산업지도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HBM 요게 이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잘 아시는 이제 삼성,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그 부분이고, 요 시스템 반도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모바일 AP 만들고 있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도 한다 얘네가. 그리고 파운드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탁 생산. 이것도 삼성이 한다. 네. 그러니까 요렇게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설계도 하고 위탁 생산도 하는 업체가 여기 보시면 삼성밖에 없습니다. 완전 올라운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위상이 대단하다. 글로벌에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유일하게 모든 걸 다 하는 기업인데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실적이 확 92%나 확 깎인 거예요? 이게 그 메모리 쪽을 보면은 메모리 영업이익이 3조가 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절반 나는 거예요. 메모리가 일단 많이 깎아 먹었고 또 하나는 그 시스템 반도체 여기는 적자가 2조 4천억 원. 이게 그 작년에는 적자가 한 4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적자 폭이 2조가 더 원래 적자였네요, 이거는. 예,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좀 힘든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흑자였던 적이 없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아하. 있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아요.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 한번 볼게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원래 이제 한국이 잘하는 거죠. 삼성이랑 SK가 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게 이제 AI. 다 이제 무슨 산업마다 다 자율주행이면 뭐 챗GPT
모든 전 산업에 AI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AI를 가동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이제 AI 가속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그 유명한 엔비디아가 만들어요. 그 엔비디아가 그 만드는 제품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보유한 거였는데 거기에다가 그 HBM을 갖다 끼면 그게 AI 가속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데이터 센터에 막 꽂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부흥하니까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용량이 커지고 그래서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고 그 AI 가속기에 HBM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HBM이 메모리 시장에서는 그 새로운 먹거리 상황인 거죠. 근데 요거를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다. 요거를 못 들고 있다. 그러면 삼성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SK가? 이게 보면은 그 그림 보시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HBM 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024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발이랑 그 실제로 거래를 해서 이거 파는 거랑은 달라요. 개발을 내가 했어도 엔비디아에서 그 삼성이 만든 걸 보고 이 정도면은 잘 만들었다 써줘야지 그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제대로 팔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성능이 별론가 봐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재고가 쌓였습니다. 그 재고를 처리한 거예요. 손실로.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수익이 확 줄어든 거고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열, 열이 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 제일 그 핵심적인 성능이 그거거든요. 전력 소비. 그러니까 전력 소비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한국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원전을 할 거냐, 뭐 태양광을 할 거냐,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전기를 많이 잡아먹게 만들지 마라 이거. 그런 거죠. 그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쪽이 좀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그렇게 시원찮은 놈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업계 최초 뭐 디램 개발 홍보를 이렇게 한 거예요? 개발을 일단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은 못 들었는데 뭐 AMD 이런 다른 이제 AI 가속기를 만드는 업체들에는 일부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업체마다. 일단 근데 다른 데 넣고 있긴 하지만 핵심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고객상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얘는 못 들어가는데 엔비디아에 주로 사용되는 그거는 지금 SK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SK가. SK가? 그리고 삼성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이 자세히 보시면 HBM3E라고 돼 있죠. 3E. 네네. 그리면 보면 이게 HBM3도 있고 3E도 있고 뭐 4도 있고 이렇게 쭉쭉 나가요. 지금 최신이 3E인 거고 그거는 삼성전자가 못 들어갔지만 HBM3까지는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 성능이 낮으니까 그 물량이 많지 않겠죠. 워낙에 이게 지금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그렇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그 HBM 엔비디아 성능 테스트했다 통과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2023년 정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HBM3 있죠. 요거가 들어간 게 작년 하반기 들어서 이제 거의 들어갔고 HBM3E는 그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이때 아까 그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2023년에 막 외신에서 뭐 로이터 통신, 뭐 블룸버 이런 데서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막 단독 떴는데 다음날 보면 뭐 오버였다 막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그게 이제 1년 넘게 계속 진행이 된 거고 그 와중에 그 구형 제품은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신형 제품은 못 들어갔다. 이제 구형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들어가진 않을 텐데 좀 밀려나겠죠. 성능을 좀 좋은 걸 찾게 됐으니까. 그치, 당연히. 이거 이제 SK 하이닉스는 요 HBM3를 그 작년부터 이미 넣고 있고 벌써 올해 들어서는 HBM4
샘플 넣어놓고 이제 테스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야, SK 하이닉스는 아주 미소를 짓고 있겠네요. 그 NVIDIA 기준에서 삼성 제품보다 SK 하이닉스 제품이 성능이 더 좋다.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그 엔비디아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다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순위가? 일단 그 AI 가속기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위권에 속하는 AI 거예요? 가속기에서 1위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을 상당 거의 이제 독과점 하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 SK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사실 뭐 그럼 뭐 우리나라 딱, 입장에서 삼성이한테는 안 좋은 거네. 삼성은 안 좋지만 그러니까. 삼성은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쵸. 이렇게 어. 그거 삼성이나 뭐 SK나 뭐 싶으면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네. 다행이긴 하네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서. 또 이제 좀 위협적인 게 지금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 3위가 이제 마이크론인데 거기도 HBM3를 넣고 3E를 넣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느 나라 업체예요? 마이크론 이게 이제 그렇구나. 좀 위로는 못 쫓아가고 밑에서는 이제 치고 오고 이런 상황이 이제 껴있는. 그렇구나.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게 지난 3월인데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어디 행사 가가지고 삼성전자 HBM3 여기 보이죠? 그 왼쪽 상단에 여기 HBM3 그 시제품이거든요. 여기 이제 사인을 했어요. 오른쪽 하단 보면은 젠슨 황 오프로드. 이 사람은 한국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뭐야? 또 갑자기 황신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진짜 그 삼성이 넣나 보다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뭐야? 농락당한 건가요? 이거 왜 이거 한 거지? 갖고 논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그런 그 젠슨 항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신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삼성이 이거를 테스트를 통과하냐 마냐가 굉장히 이슈였고 이 언론들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죠. 그 젠슨 항 쪽에 좀 취재를 해봤습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요? 전화를 안 받아. 그렇군요. 네네. 너무 웃긴다. 아무튼 뭐 삼성이 계속 되네만에 희망 고문만 당하면서 지금 좀 굉장히 괴로운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닐 텐데 이게 예상보다 뭔가 잘 안 풀리나 봐요. 그런 그렇죠. 거죠. 근데 뭐 메모리 사업 말고 또 비메모리 사업이 이게 대규모 적자를 또 냈다는 거잖아요. 예. 2조 4천. 이건 어떻게 팹리스는 아까 그 파운드리랑 나뉜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팹리스 얘네가 설계하는 삼성전자가 설계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 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엑시노스예요. 갤럭시에서. 요게 이제 모바일 AP인데, 그러니까 컴퓨터에 보면은 CPU도 있고, 뭐 GPU도 있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통신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모아놓은 게 모바일 AP. 그 제품 이름이 이제 엑시노스. 이거를 이제 얘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엑시노스를 삼성전자 만들면 그 대부분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다른 스마트폰, 뭐 아이폰 이런 데는 엑시노스가 안 들어간다. 지가 쓰고 있다. 아이폰도 자기들이 만들고. 네. 삼성 건 안 쓰는 거죠. 심지어 삼성전자도 갤럭시 제품 내놓으면 다 엑시노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퀄컴에서도 만들거든요. 스냅드래곤이고 스냅드래곤이 제품 이름이고 그것도 이제 모바일 AP예요. 그거 갖다 써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 스냅드래곤이 뭐 이제 모델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에는 엑시노스 넣고 뭐 해외로 나가는 거는 스냅드래곤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소비자들이 이 스냅드래곤이 더 좋은데 한국 제품에는 엑시노스 넣냐 이런 목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수치로 했을 때 뭐 삼성전자가 만든 엑시노스가 진짜 그 퀄컴 거보다 떨어지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엑시노스만 쓰진 않는다. 스냅드래곤도 같이 쓰고 있다. 그거를 정리하면은 그 엑시노스 판매량은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 갤럭시. 그렇겠네. 그거랑 이제 연동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잘 안 팔리나요 요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영업이 큰 차이가 없는 걸 보면 팹리스 쪽에서도 크게 변동은 없었을 것 같다.
그래 빵꾸가 난 거는 결국에는 뭐 어디서 났을까요? 저건 스마트폰 실적은 아닌 거고.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파운드리 아까 펜리스랑 파운드 시스템 반도체가 펜리스랑 파운드리로 나뉘는데 파운드리. 그렇죠. 펜리스 쪽은 아닌 것 같다. 파운드리네 그러면. 그러니까 생산하는 위탁 네. 생산을 받아서 하는 그 사업 부문이 뭔가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러네. 선생님 너무 재밌네요.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일감을 준 중국 바이두, 바이두라 그러면 이제 한국의 네이버 같은 곳. 네. 거기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막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위탁 생산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칩을. 근데 이게 그 미국 이제 트럼프가 중국 제재를 세게 걸었잖아요. 근데 뭐 제재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 요약을 해보면 그 위탁 생산을 해서 그 바이두 거를 위탁 생산해요. 네. 그럼 그걸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래를 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맡아라. 왜?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삼성전자 위탁 생산하는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비가 미국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장비들 만드는 핵심 그 기술이 미국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기술을 가져다가 미국이 우리 기술을 가져다가 그 반도체를 만들면 미국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중국과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뭐 국제법적으로 미국이 자신의 그 핵심 기술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그 중국의 거래를 막는 게 가능하냐 마냐의 그 법적인 뭐 해석도 있겠지만 미국이 어쨌든 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중국 쪽에다가 그 위탁 생산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파운드리 쪽에서도 실적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이 거래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해야 되는 우리 처지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죠. 중국이랑 거래하는데도 그쵸. 미국이 하지 말라면 못하게 되는 뭐 약간 이란 이런- 제재도 그렇고 러시아 제재도 그렇고 음. 대부분 성격이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바운더리에서 이게 이제 추정인데 그런 것 같다. 왜냐면은 그 삼성전자가 그 설명자로 냈을 때 그 파운더리 사업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판매 제약이 발생했다. 그래서 재고 충당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얘기네. 라인 가동률이 떨어졌다. 그럼 뭐 트럼프 때문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되는 거죠. 요 근데 요 제재는 트럼프 이전 제재 아닌가요? 그 트럼프 이전에 붙어있던 붙어 있었는데 그쵸.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 문제가 됐다는 첨단 AI 반도체라는 게 네. 어떤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HBM 같은 그런 가속기에 들어가는 형태예요? 아니면은 그냥 AI 프로그램 구동용 그 칩인 거예요? 아마 그 후자 쪽에 가까울 것 같고 파운드리니까. 그러면은 이런 바이두 같은 데서, 그러니까 쿤룬 같은 데서 발주를 낼 정도면은 파운드리의 생산력이나 이런 거는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삼성도. 그러니까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팔지를 못해서 혹은 수주를 못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제 좋은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근데 그걸 발주를 준 쪽이 중국이어서 교역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인 건지. 일단 중국 쪽에서 그 중국 쪽 제재 때문에 삼성전자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중국 바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라고 이제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민철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술력이 없어서냐, 기술력이 없는 것도 이유 맞아요. 왜냐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데이터 처리가 늘어나면 그 똑같은 그 반도체 안에
회로를 많이 그리면은 이 전력 효율이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회로를 그리는 반도체상들 회로를 그릴 때 그 선폭이 이제 얇으면 회로를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선폭이 얇을수록 좋은 반도체를 생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선폭이 얇은 걸 삼성전자가 지금 못 뚫고 있는 거예요.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100개를 만들었을 때 정상 제품이 몇 개 나오냐를 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못해도 한 7, 80%인데 아까 100개 찍어냈을 때 70%, 80%는 정상 제품이 나와야지 그게 시장성이 있는 건데 뭐 삼성전자는 그 미세한 반도체를 그리는 그 반도체 설계를 받아서 돌려보니까 100개 만들었는데 막 50개가 불량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뭐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 받아오지 못하는 거고 아마 그 바이두 쪽, 요소 쪽은 뭐 아주 구형은 아니겠죠. 그래도 이제 최첨단 쪽은 아닐 것 같다. 최첨단 쪽에서는 좀 힘들어서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근데 삼성이 그냥 반도체에서는 그냥 영원히 세계 1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삼성이? 이제 놀랍네요. 제가 말씀드릴 텐데 삼성이 혹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다 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뒤에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게 중요한 거잖아. 반도체 산업이 그치.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 삼성의 문제는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치. 우리나라에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진보 진영에선 특히 크리티컬한 문제이기도 한데 삼성전자라고 하는 걸로 대표되는 재벌의 문제와 반도체라는 산업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부터 그 한문 씨가 설명할 거에서는 좀 약간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1위 기업 삼성 SK는 한국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재벌의 총수 뭐 이렇게 얘기가 우리 그동안 쭉 갔잖아요. 근데 그 두 기업이 하고 있는 세계 1등 제품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국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전체 뭐 글로벌 산업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를 좀 맞아. 한 번씩 명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명확하진 않은데 정치권도 네. 그러니까 뭐 그 반도체 윤석열 정도 그렇고 저는 문재인 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 전략 산업이다 그렇게 이제 규명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 그 촬영장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반도체가 없으면 어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 기업, 삼성, SK를 위한 게 아니라 어쨌든 산업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기는 있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뭐 국방 쪽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좀 저도 정리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방 분야에서도 AI가 도입되고 그러면서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 된 거죠. 근데 무기 체계니까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를 좀 뭐라고 했지 스스로 설계하거나 뭐 생산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을 때 그거를 확장시키면 뭐 자주권의 문제로 끌고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트럼프가 그 중국 반도체를 막 때렸을 때 뭐 무기 체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중국이 너무 잘 만들어버리면 그게 이제 무기체계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트럼프나 뭐 미국 정부의 의중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경제적으로 어쨌든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중국을 괴롭혀야겠는데 뭐 명분이 없으니까 무기체계를 갖고 온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기체계에서도 반도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은 둘 다죠.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반도체로 돌아가는 첨단화로 가는 거야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말씀하셨듯이 쌀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느냐 그런 생산력이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패권 경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체계 반도체 고도화
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원래 갖고 있었던 패권 전쟁에서 핵심 산업이 무엇이냐,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것도 반도체에 걸리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능력, 그리고 설계하는 걸 실제로 기계에 구현해내는 기계 장치에 대한 설계, 이 두 가지 다 핵심 기술은 미국한테 있단 말이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게 다 동아시아에 가 있고, 이게 다 유럽 일부에 가 있고, 이게 이제 미국의 고민이었던 거고, 그 미국의 고민을 사실은 트럼프가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 정부에서도 중국 포기 전략이라는 게 계속 존재했었고, 이것이 점점 시간을 거치면서 무역전쟁까지 확장되고, 무역전쟁이 확장돼서 어떤 공급망 차원을 보게 되는 거죠. 원래 미국에서 추진했던 건 생산기지를 다 외국에 두고 거기서 가져와서 그냥 팔면 되고, 해당 생산기지에서 필요한 부품은 또 다른 더 싼 생산기지에서 사오고, 이런 걸 구축해 놨었는데 중국 봉쇄, 무역 재편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리쇼어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때 제일 큰 게 뭐냐? 그럼 반도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자동차와 같은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철강 같은 느낌, 석유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일단 생각하고 이런 패권 경쟁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삼성이랑 SK가 그냥 냅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또 석유는 그냥 어쨌건 퍼올리면, 그건 또 퍼올리면 기술이 필요한 건가? 그것도? 근데 삼성이 이제 잘하다가 약간 지금 좀 기술적으로 약간 딸리는 부분이 생기면서 좀 이게 손실이 또 나고 있다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게 그거죠. 그러니까 팹리스트 설계는 엔비디아도 미국 쪽이고 애플도 미국. 맞아.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생산 기지가 없는 거예요. 딱 생산을 하는 거. 이제 동아시아로 가 있다. 삼성, TSMC, 대만의 TSMC가 가 있다. 그래서 주적으로 얘네를 그 미국 땅으로 올려고 하는 거죠.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이 껴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요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반도체 보니까 20%.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정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책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나올 건데, 요거를 지원해서 그 얻고자 하는 효과가 뭐냐, 요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한 게 그 반도체 시장의 어떤 현황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난해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850조에서 90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20%. 그러니까 적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한민국이 반도체 최강국이야라고 할 때 국한되는 건 20%. 반도체 시장 20%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80% 뭐 75% 정도는 시스템 반도체.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뭐 초강국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약간 어폐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하니까 다 이제 모든 분야에 진출해 다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얘기는 좀 과도한 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그 아까 삼성이 죽쓰고 있던 HBM, 거기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한 10%가 좀 넘었는데 2028년 정도 되면은 30%를 넘어갈 거다. 이게 이제 주요한 먹거리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 인공지능 물결을 타고 앞으로 확장할 HBM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혜민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못해도 HBM 쪽에는 하이닉스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HBM을 결국에는 해낼 거고, 그 정도의 그 정말? 기술 그게 하지 않을까? 그렇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시스템 반도체 미국이 생산 기지를 들여오려고 하는 것도 파운드리고 그리고 그 시장이 큰 것도 팹리스 파운드리 이쪽이니까 이쪽을 좀 키우는데 그 중점을 두려고 하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르긴 하는데 또 이제 국뽕론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20%니까 글로벌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20%다. 근데 그 20%에 70%를 한국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강국이냐 아니냐고 물으면 당연히 강국이죠. 그것도 전 맞아요. 세계 150개, 160개 국가 중에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많이 팔아먹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리고 이제 그거의 업단계, 상위 단계 버전의 HBM 관련해서도 한국이 지금 거의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 거고. 그 아까 처음에 삼성전자의 그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뭐 좀 많이 95%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 반도체 산업 특성을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2020년에 팬데믹 딱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제 온라인 기업들이 써야 될 서버와 관련된 메모리 가격이 이제 치솟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시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잘 팔아먹었어요. 그때 막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20조, 30조 이렇게 나왔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수요는 약간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진 거고. 생산 캐파를 갑자기 확 줄일 수 없는. 그러니까 떨어진 가격을 반영해서 이제 팔아먹다 보니까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아하. 파운드리 반도체 얘기 방금 하셨지만은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대 확, 그러니까 그 직전부터 19년도부터 한 2020년도 후반, 2021년도까지 확 번 돈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20%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벗어나서 파운드리로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돈을 거기다 막 꼬라박은 거예요. 번 돈을 다 이제 꼬라박았는데 이게 반도체라는 게 뭐 녹록한 사업은 아닌 거죠. 그냥 네. 이렇게 시설 설비 만들어 놓으면 제품이 툭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니까 23년부터 이 땅에서 열심히 갔다고 하더라도 좀 파운드리에서 탑티어로 올라서 그러니까 TSMC가 선두주자라고 하면 그 선두주자에 뭐 넘어서거나 혹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력은 아직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상태가 하나 있는 거고 HBM 같은 경우는 이제 SK가 워낙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좀 미리 시작한 선점한 측면도 있고 삼성전자가 사실 시장을 몰랐다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있었는데 이제 좀 약간 안주한 측면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그 삼성이 좀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 2~3년부터 나왔던 게 이제 2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 좀 있다. 그래서 이익이 나면 굉장히 큰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면 정말 끝없이 처박혀서 막 아까 보신 일테면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95% 줄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거의 뭐 100대 사다가 30대밖에 안 사.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그거랑 다른 산업이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삼성이든 뭐 다른 어떤이 없구나. 파운드리 하겠다고 나서는 중국이 좀 이제 그러니까 국내 우리나라에서 파운드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사실 고민이 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사실은 이 정책은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 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아주 좋았어요. 되게 멋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반도체 정책들이 나오진 않았고 일단 그 공약에서 나온 거에서 뭐 좀 더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약으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네.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이제 반도체 특별법 그거를 신속 제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그 김태년 의원이 작년에 발의를 했고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선정이 돼서 이게 올해 10월 정도면 이제 국회를 통과할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내용이 많은데
제가 눈여겨본 건 이제 인프라 지원, 반도체 특구에 대한 인프라 지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삼성, SK 하이닉스가 이제 만들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 6개를 건설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안 내용 뭐냐면 그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 써야 되고 물 써야 되잖아요. 이런 인프라들을 정부가 그 직접 설치해 주거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액 지원이 이게 몇 조인데 이걸 정부가 다 해줘야 해서 이런 식으로 한 3조 들어갑니다. 전력만. 와. 지금 평택에도 그 삼성전자가 증설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합치면 3조 원.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의원실을 물어보니까 전액 지원은 아니다. 그 법안을 이제 그 국회 회의록 보면 기재부가 막 반발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겠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전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자기 돈 들여서 만드는 게 원칙인데 이걸 정부가 전부 다 해주겠다 그러면 원칙에도 안 맞는다. 그리고 환경부 같은 경우도 이제 용수 물 들어오는 거 그거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크다. 용인시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돈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오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액 지원했던 거를 이제 전액 돈을 일부러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법안을 반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부라고 해도 그게 규모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인평택 클러스터 할 때 그 송전망 까는 거, 전력망 까는 것만 3조 원이고 전력망을 까는 게 어떻게 까는 거? 전력망을 이제 아시겠지만 송전탑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 일단 그 호남 그 해변 쪽에 원전이며 뭐 석탄 회로 발전소며 그런 것들이 질비해 있고 그다음에 호남 쪽에 재생에너지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끌어올리면 전선을 깔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깔 때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송전탑을 깔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 조정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걸 일부는 그 지중화해서 내설을 해서 깔겠다라고 계획은 일단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돈이 꽤 들겠는데. 그 비용만 1조 8천억 원. 지중화 그 바닥으로 가는 것만. 그거를 이제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고 1조가 될지 뭐 1조 9천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일단 그 정해지는 않았지만 정부랑 그 기업이랑 국회랑 해가지고 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어떻게 해요? 약간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주 약간 혼란스럽다. 이게 우리가 보통은 아니 이런 대기업들 해가지고 아니 뭐 진짜 낙수 효과라는 게 있는 거냐 말도 안 된다. 결국은 낙수 효과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이런 거대한 이 흐름에서 우리 반도체 사업일 우리가 이 넘버원을 이러다가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약간 갈대같이 흔들리게 되네요. 해야 되나? 겸허지군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쌀과 같은 개념이다. 한다면 그 주권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반도체 주권이라는 표현도 이제 어떻게 현실에서는 현실 있는 개념이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양성하고 이제 주권을 좀 이제 굳건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다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도 지닌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공공재를 어쨌거나 어떤 다른 해외와 거래함으로써 얻는 우리 수익. 그럼 그거는 또 이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그러면 지원한 만큼 이 민간 기업의 이익이 100% 완전히 이제 절대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초과 이익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 환수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 전력을 깔아주겠다는 거죠. 그것도.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이게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고 했을 때 이게 잘 돌아갈 거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송전선로를 깔았을 때 그 비용하며, 그 다음에 주민 갈등하며, 그거를 정부가 할 수 있느냐. 그거 다 했을 때 이제 뭐 부장님 많이 아시겠죠. 이거를 왜 용인에 짓냐. 맞아. 호남에 지어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역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명시적으로 있으면은 그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정부와 기업이 이건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할지, 그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할지, 그게 되면은 설득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죠.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확고하게 확실한 어떤 뭐 방안이 있다 하면은 그 경우는 네, 할수 있는 거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칩스법 나왔을 때 그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예상한 그 수익의 75% 넘어가면 그 이제 환수해야 되는 내용도 있었고, 어린이집 지어라.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뭐 지역과에 대한 뭐 상생을 위해서 뭐 투자를 해라. 뭐 그 보조금 받은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아씨 미국이 반도체 공장 지어달라고 해놓고서는 조건이 왜 이렇게 많아라고 했는데 자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맞아.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뭐 사유가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 이럴 때만 그렇죠. 국뽕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원법 같은 것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아주 과감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뭐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네. 기업 총수의 배만 불리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반도체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고 하면은 삼성은 총수 일가도 돈을 못 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뭐 네. 그 근데 또 있죠. 지원이. 지원이? 네. 지원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인프라였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세금 깎아준다. 그러니까 아니, 세금도 근데- 깎아준단 맞아. 말이야 지금 아니 근데 이거. 그거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도 세금 많이 깎아줬잖아요. 깎아줬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 투자 했을 때 그 세액 공제율이 20%니까 1조 원 투자하면 2,000억 원 세금 깎아준다. 이게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걸 좀 확대한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좀 더 전략적으로 키워보자. 처음에 이제 3에서 6%를 올렸는데 윤석열 정부 지나고 보니까 지금 20%까지 올라온 거고 와우. 한 7배 올라온 거. 그리고 뭐 일몰 기한이 이게 있었어요. 2027년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29년으로 늘리고 이게 이번에만 연장된 게 아니라 계속 언제까지만 할게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제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이랑 지금 대만, 뭐 일본 이런 애들은 지금 반도체 키우겠다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깎아주는데 우리 더 깎아줘 이런 거지만 진짜? 옆에 보시면은 뭐 미국은 25%, 대만은 5%, 우리나라는 지금 15에서 25로 돼 있는데 최근에 5% 포인트씩 상향했으니까 20에서 30%입니다. 미국이랑 비등비등한 수준이고 대만이 지금 5%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한국이 세금을 덜 깎아줘가지고 투자를 안 하는 거냐 했을 때 그거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많이 늘려줬을 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했느냐 이걸로 보면 이제 표 보시면은 24, 23, 22, 21이거든요. 22년도 반도체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행 첫 해.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조금 더 늘다가 다시 줄었죠. 지난해. 2024년 보면. 그리고 이제 2024년 4분기 컨퍼런스를 할 때 삼성전자가 뭐라 그랬냐면 파운드리는 시황 악화로 전년 대비 연간 투자 규모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세금만 깎아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업황도 필요한 거고 봐야 되는 거고 기술적인 진척도도 봐야 되는 거고 세금만 무조건 깎아준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여기서 그 세금이라는 게 법인세인가요? 법인세? 법인세. 근데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 아니에요?
어떤가요? 그건 이제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명목세율을 봤을 때는 그게 49.5%로 돼 있으니까 높다라고 하는데, 높은데. 이런 세액공제들이 많이 작용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했을 때 실효세율로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죠? 명목도 높은 수준 아니야. 그쵸. 50% 되는 게 영업이 얼마가 나와요? 50%. 아, 그렇죠. 5천 원 그러니까. 이상 영업이 나와요. 누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네. 그 법인들이구만. 이게 R&D 공제는 꽤 높은 편이네요. 한국 제일 높은 편이에요. R&D는 네. 50%까지 해주네. 어허. 근데 R&D는 이거 좀 뒤에 R&D는 시설 투자보다는 좀 낫지 않나. 좀 있는 게, 그러니까 R&D 지원을 해주는 거는 시설 투자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뭐 대기업 이런 거에 국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그 R&D 비용이 워낙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낫다. 근데 이제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삼성, SK가 많이 할 텐데 그 혜택은 결국은 두 기업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늘렸다고는 하지만 이게 법 개정상이니까 민주당이 동조 혹은 주도했다. 그리고 아까 그 반도체 특별법 발의했던 김태년 의원안 보면 이번에 5%포인트 올리는 건데 원래는 1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측에서도 반발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반도체 정책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계속 더 인프라 지원을 더해주고 막 세액공제 더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일단 인프라 지원은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인 반도체 산단 이런 거를 워낙 많이 팔아먹고 홍보를 했고 그거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진행이 될 것 같고 세제 지원은 뭐 지금 많이 이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는 거는 뭐 부담이 않아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용인 얘기도 그렇고 그 세액공제 얘기도 그렇고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공장 보면은 한국에는 평택, 기흥, 화성이 있고요. 네. 미국 오스틴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테일러시에 또 공장 짓고 있어요. 파운드리 공장. 그 기사를 보면은 2024년 9월에 삼성전자가 평택 파운드리 공장 셧다운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예 공장 안 돌린다는 거. 고객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돌리려면 뭐 주문을 받아야지 돌리는데 그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하고 있는 그 테일러 공장 이것도 원래 작년에 완공한다 그랬는데 그 조금 미뤄가지고 지금 내년까지 내년에 가동 목표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용인까지 더 만든다고? 공장 6개 더 짓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감당이 되나?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근데 왜 계속 만든다는 거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투자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기술적으로 따라잡고 그게 물량이 확보됐을 때 그때에 대해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해놓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은 그게 이제 맞냐 안 맞냐라고 했을 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는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률이 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뭐 많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 엑시노스가 갤럭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네. 엑시노스를 삼성이 설계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갤럭시가 많이 팔리면 파운드리도 그만큼 좀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외부의 어떤 물량이 유입돼서 그런 가동률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갤럭시 빨로 그냥 올라가는 건지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고객사 확보가 아직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체질 개선까지는 아직 못 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고객사 확보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7.7%. 2등인데 점유율은 7.7%입니다. 이게 이제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게 계속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된 게 아니라 점유율이 계속 쪼그라든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2022년에 12%였는데 뭐 분기마다 떨어져가지고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TSMC를 잡겠다고 투자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조금 힘든 상황.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객사 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냐? 그거를 짚어보면은 삼성전자는 사업이 많잖아요. 스마트폰, 뭐 그쵸. TV, 뭐 가전. 근데 이제 그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다 경쟁사들인 거죠. 예를 들면 애플만 해도 스마트폰을 싸우고 있는데 애플 물량을 받아오려면 애플이 반도체의 핵심, 스마트폰의 핵심인 반도체 설계를 삼성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고객사 확보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다.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문가들마다 시각은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게 정말로 그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거냐, 뭐 얘기가 있는데 다른 원인을 찾자면 뭐 근본적인 건 기술력이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최근에 이제 지금 좋은 비싼 반도체 만드는 게 이제 3나노니까 3나노의 얇은 회로를 그리는 이제 뭐 레거시, 그러니까 조금 저사양의 반도체는 뭐 7나노 더 이제 성능이 안 좋아도 되는 30나노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진짜 얇은 선으로 그리는 거 그거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하니까 수주를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애플 입장에서도 지금 TSMC한테 그 파운드리 물량을 거의 다 주고 있는데 불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고객사 거래처를 한쪽에 그 의존을 높여버리면 이쪽에서 뭔가 뭐 하다못해 정전이나든 뭐 지진이나든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이쪽에서 안 돌아가 버리면 애플도 차게 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를 쓰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안 쓰는 거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기술적으로 그걸 맡길 수준이 안 된 것 아닐까? 그런 시각.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놓고 뭐 시설 투자 세액 공제라든가 뭐 인프라 지원 같은 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그런 돈을 더 주고 인프라를 깔아준다고 해서 삼성전자 고객사를 더 가져올 수 없다는 거. 맞아요. 이것이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그런 사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는 삼성이 풀어야 할 문제다. 삼성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롤이 뭔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재명 정부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지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세액 공제만 하겠다, 인프라 지원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공약집 보면은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는 20%밖에 안 되고 80% 가까운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중에 파운드리는 삼성하고 있고 상당한 그 고부가 가치 제품은 그 팹리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이런 것들. 근데 한국 팹리스가 거의 이제 순위 밖에 있어요. 그 한 13인가? 글로벌 13위 하는 기업이 한 개 정도 있고 거의 이제 볼무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좀 잘하게 하려면 메모리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그 시설 투자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있어. 그걸 이제 뭐 윤석열 이재명까지 와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깨림직하죠. 이게 어떻게 결론 내려도 깨림직해요. 그러니까
삼성에 돈을 주자는 얘기냐 이걸로 계속 들리고요. 삼성에. 사실은 좀 층위를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출 품목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상장 동력 그리고 주력 수출품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 주력 수출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파운드리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인하는 건데 하나의 유인이 이제 그 R&D에 세액 공제를 한다거나 R&D에 들어가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혁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또 하나는 직접 보조라는 개념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보조금을 그냥 판매당 단가로 막 주죠.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석화도 그렇게 해서 다 망한 거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도 뭘 하냐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막 기업들 유치해가지고 그냥 보조금을 그냥 현금으로 막 주죠. 한국은 용인에다가 반도체 만든다고 현금으로 주진 않아요,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세액 공제든 그러니까 간접 보조금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줘야 되는 거냐? 그건 이제 칭의가 보조금적인 측면에서 전기가 필요해? 전기를 깔아줄게. 너네 돈이 100을 원래 내야 되는데 50만 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냥 보조금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같은 보조금도 도입할 필요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보조금도 도입할 필요 있다. 그러니까 용인에서 반도체 만들면 생산의 10%는 세액 공제를 해주자고. 이런 주장도 후보 시절에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적 측면의 정책, 직접 보조금이나 뭐 산업 지원 유도 정책 이런 거에 들어가는 재정은 사실은 과거의 어떤 틀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땐 써야죠. 남들 다 주는데 우리는 안 주면서 1등 해라 이런 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인 거고 어떤 정부도 자기네 산업을 줄이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에는 보호무역주의라고 해서 자국산업 보호 막 장벽 막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정부가 기업만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산업 육성 정책만을 폈을 때는 저는 문제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지원 대책이라고 말하는 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생 서민 지원 대책이라는 그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부가 하는 여러 일 중에. 그러면 기업 지원, 기업 뭐 세제 혜택 혹은 고소득자 세제 혜택만 해. 밑에는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적어도 모양새는 갖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접 지원금을 통해서 생활코핀 지급을 하고 또 하나 그러니까 서민은 지원하지 않고 기업만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지원도 하고 서민 지원도 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돈이 들어갔을 때 총수라는 그 뭔가 이익으로 빨려가는 구조를 개혁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없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원을 해준 기업이 고수익을 내서 뺏는다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뭔가 낙수 효과가 전달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건 좀 약간 산업 지원 정책 측면에서는 좀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본시장 정상화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재벌에 대한 지원이 재벌 총수의 이익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그 빨려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런 측면도 또 정부에서 활발하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를 얘기했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뭐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 네네. 것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들을 쭉 펼쳐놓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 단순히 삼성에 돈을 줘? 저렇게 돈 잘 버는데? 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의 여러 개 중에 기업 지원만 기업의 세제 혜택만 혹은 기업의 간접 지원, 직접 지원, 보조금만 하면 문제가 있다. 근데 서민 정책도 균형감 있게 추진해 가면서 한 국가가 나라 그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좀 덜 진보적인. 네. 알겠어. 시설투자라고 억울한 표정인데. 확보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네네. 그런 뭐 R&D라든가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네네.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말 공감했던 거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 거버넌스 이거는 네네.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한 5분만 더 해도 돼요? 네네. 하세요. 하세요. 마침 이제 제가 얼마 전에 TSMC 뭐 그 책을 하나 봤어요. 보면은 그 회장 모리스 창 있죠. 전 회장 창립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독립 전문 경영인을 해야 된다. 근데 서구에서 말하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독립적인 건데 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사가 대주주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인데? 이게 딱 한국 얘기예요. 그래서 모리스 창이 그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독립돼 있어야 된다. 총수랑 독립돼 있어야 된다. 정확한 명칭은 대주주인데 한국 대주주가 이제 총수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그 독립돼 있어야 되고 경영인은 이사가 뽑는 거지 경영인이 뽑는 게 아니다. 그 총수가 뽑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이사회가 자를 수 있는 거고 전문 경영인이 잘하면 이사회가 또 연임시켜줄 수 있는 거다. 근데 대만은 그 대주주 눈치만 보고 있다. 완전 딱 한국. 그러네. 똑같네.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 이사 구성도 보면 TSMC 다 이제 상당 부분이 반도체 사업에서 일하던 기업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그 사회이사 보니까 금융 뭐 기재부 차관 출신, 기재부 1차관 출신, 펀드 매니저 그런 사람도 있고 교수가 3명. 그러니까 반도체 전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사회이사 중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교수에 편중돼 있고 뭐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 갖다 쓰고 이래가지고는 TSMC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TSMC는 외국인이 뭐 TSMC가 대만 기업인데 미국인이 다 구매거든요. 한국 기업은 이제 그 삼성전자는 다 전원 한국인 이런 것도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야지 어떤 맞아요. 정부가 지원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명분도 있고 맞아요. 되지 않을까. 또 국민들도 설득이 되고, 네, 아주 결말까지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만족하시죠? 네, 오늘 살짝 우리 들어가면서 과연 우리끼리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왜 실패해요? 아주 훌륭했다. 저는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며 1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